안녕하세요. 신인상파입니다. 동물 몸속에는 혈액이 있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세계 경제에도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하는 석유가 있습니다. 석유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한국석유공사 최지용님이 쓴 석유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는가에서는 미국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에 집착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석유 수요가 급감하는 시기에 왜 사우디와 러시아는 감산 합의를 파기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석유왕이라고 하면 미국 스탠더드 오일사의 창업자 록펠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석유왕은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은 세계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꾼 인물이죠. 1911년 영국 해군 장관이었던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함대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바꾸기로 합니다.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는 덜 나가고 열량은 높았기 때문이죠. 당연히 함대의 속도도 빨라지고 이동 반경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영국에서 석유가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눈을 돌린 곳은 중동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 진출해 거대한 유전을 발견하고 벨푸어 선언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주도했으며 아라비아 반도에서 사우드 왕가를 지원해 사우디아라비아를 건국하죠. 중동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영국은 석유를 바탕으로 해군력을 강화했고 1, 2차 세계대전의 승자가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승자는 없는 법. 영국의 독주를 견제하며 중동으로 힘을 뻗친 신흥 강자가 등장합니다. 미국이지요. 1950년대 후반까지 석유 시장은 영국과 미국이 양분했습니다. 특히 스탠더드 오일, 쉘 등 7개의 석유 회사가 세계 시장을 지배했기 때문에 세븐 시스터즈라고 불렀죠. 중동 산유국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자기 땅에서 나는 석유임에도 원유 판매이익의 대부분은 영국과 미국 회사들이 가져가고 자신들은 로열티와 세금 정도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석유 판매 가격까지 세븐 시스터즈가 결정했으니까요. 1959년 사우디아라비아 초대 석유 장관 타리키와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 알폰조는 모초에서 만나 영국과 미국에 대항하기로 합니다. 이듬해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까지 포함해 5개국이 석유 수출 기구 오페크를 창설하죠. 원유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5개국이 힘을 합쳤지만 초반에는 영향력이 미미했습니다. 쿠바 혁명 영향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지원하자 반미 정서가 약해졌고 사우디와 이란 사이가 벌어지면서 의견을 모으기가 힘들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산유국 모두가 석유 산업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판매까지 영국과 미국 석유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오일 쇼크가 일어나기 전까지 석유 시장에서 오페크의 영향력은 미미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한복판에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끊임없는 전쟁터가 되고 맙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을 막으려는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간에 벌어진 1차 중동 전쟁. 1956년 수에즈 운하를 놓고 이집트와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연합 간에 벌어진 2차 중동 전쟁. 이집트가 시리아, 요르단, 이라크와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자 1967년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된 3차 중동 전쟁, 그리고 1973년 아랍의 기습 공격으로 발발한 4차 중동 전쟁까지. 특히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붕괴 직전까지 몰리자 미국에 구원 요청을 합니다. 망설이던 미국은 소련이 이집트를 지원하자 이를 구실로 이스라엘에 대규모 군수 지원을 시작합니다. 전세는 역전되었고 소련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자 미국은 이스라엘을 압박해 전쟁을 종료시킵니다. 중동 전쟁 중 아랍이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석유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자각이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의 석유 감산과 금수 조치로 발생한 오일 쇼크는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유럽과 일본, 심지어 대한민국까지 아랍을 지지하는 성명을 냅니다. 오펙이 힘을 발휘하게 된 출발점입니다. 1979년 12월 소련은 공산 정권의 보호를 핑계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합니다.
이란의 친미 정권이 혁명으로 몰락하면서 중동에서의 입지가 약해진 미국은 필요하다면 군사 행위를 하겠다며 소련을 향해 카터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소련의 중동 진출을 막고 석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죠. 미국은 아프간 이슬람 무장 세력 무자헤딘에게 무기와 자금을 지원합니다. 결국 소련은 15,000명의 전사자를 내면서도 10년 동안 전쟁을 끝내지 못했고 국력을 소모한 대가로 붕괴하기에 이릅니다. 미국도 잃은 것이 많았습니다. 1996년 아프간은 미국의 기대와 달리 반미 성향의 탈레반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알카에다 같은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을 키워줘 미래의 적에게 무기와 자금을 공급한 셈이 되고 말죠. 훗날 9.11 테러,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의 발단이 되기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세계 최대 산유국은 미국이었습니다. 이후 매장량의 한계를 보이며 20세기 중반부터는 중동의 사우디에 이리자리를 넘겨주었죠. 2001년 부시 행정부의 국가에너지 정책 보고서에서도 미국 원유 생산량은 지속해서 감소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 미국은 다시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를 탈환합니다. 셰일 혁명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석유는 이름 그대로 근원암이라 부르는 돌에서 만들어지고 돔처럼 생긴 구조의 원유가 모이면 그곳을 시추해서 얻습니다. 반면 셰일 오일은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후 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추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조지 미첼이었습니다. 미첼은 수압 파쇄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고 여기에 대본 에너지사의 수평 시추 기술법이 결합하면서 프래킹이라는 혁신적인 시추법이 완성되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자 수많은 셰일 업체가 저리의 자금을 조달받아 셰일 오일 생산에 나섰고 폭발적인 생산량 증가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셰일 혁명은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에는 큰 위협입니다. 가장 중요한 수출품인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국가 경제도 어렵기 때문이죠. 두 나라는 무리한 감산으로 가격을 올리기보다는 오히려 증산해서 가격을 바닥까지 떨어뜨리기로 합니다. 원유 가격 하락의 근본 원인인 미국 셰일 업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죠. 셰일 혁명으로 미국의 태도가 달라지면서 국제 정세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석유까지 갖게 된 세계 1위 경쟁력과 군사력의 미국은 거칠 것이 없어졌습니다.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서슴지 않으며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웁니다. 유럽과 중동에 주둔한 미군 철수 움직임을 보이면서 우리를 포함한 주둔 국가들의 비용까지 넘기려 합니다. 부와 힘의 원천인 석유가 미국에서 쏟아진다는 자신감에서 벌이는 일들이죠. 대한민국은 동해 가스전에서 2004년 7월부터 천연가스와 원유를 소량 생산하는 산유국이기는 해도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입니다. 석유 탐사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안보가 시급해 보입니다.